이보세요, 한국. 진짜 미친 것 아닙니까? 고작 그 싸구려 옷감으로 타이어를 만든다고요? 하하, 꿈 깨세요. 이 바닥은 우리 일본이 독점합니다. 여러분, 타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타이어 속에는 뼈대 역할을 하는 수만 가닥의 얇은 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타이어 코드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타이어 코드란 놈에 한국이 선택한 재료였습니다. 일본, 독일 모두 절대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그 소재에 한국은 무려 47년을 매달려 기어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완성해버렸습니다. 그 미친 뚝심의 결과 전기차의 무게를 못 이겨 글로벌 타이어들이 줄줄이 터져 나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 바로 한국이 만든 기적의 실을 품은 타이어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 벤츠, 그 뒤를 쫓는 테슬라까지 전 세계 승용차 2대 중 1대는 무조건 한국산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절대 안 된다며 포기했던 1mm의 기술로 세계를 뒤흔들어 버린 한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니터 속 차량이 벽에 처박히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일본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벽에 부딪혔고 블라인드 테스트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독일 측 기술진이 고개를 돌렸고 미국 측 담당자는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들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한테로 향했습니다. 가토 마사히로, 일본 측 품질 총괄 전무. 방금 터진 저 타이어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목에서 막히는 것 같았죠.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타이어 품질 하나만 보고 살아왔고 제 눈을 거치지 않은 타이어는 단 하나도 출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죠. 제 기준은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완벽한 기준이 방금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장비 오류도 아니고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0분만 되돌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0분 전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였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글로벌 타이어 코드 품질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하는 행사로 전 세계 타이어 업체들과 주요 자동차 브랜드 기술진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해 개발한 신기술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였죠.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기술 교류의 장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 아니면 일본, 일본 아니면 미국. 늘 그랬습니다. 30년간 순서만 바뀌었을 뿐 이 세 나라가 상위권을 독점하는 구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저희 일본은 그중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품질에 관해서만큼은 타협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같은 건 없었죠.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요. 올해도 우리가 이길 거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독일 측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진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대로 걸어갔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발한 신규 타이어 코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장 강도는 기존 대비 12%가 향상됐고 열수축률은 3.2%로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장 강도 12%라 저희는 15%인데 열수축률 3.2%라 저희는 2.8%인데 이기겠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미국 측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열수축률 3.2%면 고속 주행할 때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차들은 순간 토크가 상당히 강한데 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 안에 3%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평범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늘 있는 풍경이었죠. 두 번째 발표는 미국 측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표대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쳤죠. 저희는 올해 내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반복 피로 테스트에서 기존 제품 대비 8% 향상된 결과를 얻었고 특히 전기차의 순간 토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내부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역시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놀랄 만한 수치도 아니었죠.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독일이 인장 강도 12%, 미국이 내구성 8%, 저희 일본은 인장 강도 15%에 열수 축률 2.8%. 계산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일본이 1등이겠구나. 세 번째 발표는 일본 측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발표대로 걸어가면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죠. 독일 기술진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미국 담당자가 펜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희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규 타이어 코드 데이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인장 강도는 기존 대비 4% 향상됐고 열수 축률은 2.8%입니다. 내구성 테스트 통과율은 99.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속 주행 시 열 분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서 시속 200km 조건에서도 타이어 내부 온도 상승을 15%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미국 측 담당자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한국 측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마찬가지였죠. 독일 측 기술진은 태블릿을 꺼내서 딴짓을 하고 있었고 미국 측 담당자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동료들도 긴장을 풀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죠. 한국 발표는 그냥 절차였으니까요. 순서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형식적으로 시간을 준 것뿐이었고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한국 측 대표가 발표대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은 단정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떨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규 타이어 코드 데이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하늘이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한국 발표가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뭘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화면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이 화면에 딱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죠. 인장 강도가 저희보다 높았습니다. 열수 축률은 저희보다 낮았고 내구성 수치는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서 본 것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옆에 앉은 일본 측 동료를 쳐다봤는데 그도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는 얼굴이었죠. 잠깐만요. 독일 측 기술진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인장 강도가 이 정도면 저희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측정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던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잔을 내려놓았죠. 모두가 한국 측 대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합니다. 국제 표준 장비로 측정했고 재검증도 3차례 완료했습니다. 원하시면 상세 데이터를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현존하는 모든 타이어 코드를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결과란 말입니다. 대체 무슨 소재를 쓴 겁니까? 폴리에스터입니다. 단독 사용이고 첨가물은 없습니다.
폴리에스터라고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했죠. 폴리에스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검토가 끝난 소재입니다. 고무랑 접착이 안 되고 열에 약해서 고속 주행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죠. 저희도 연구했고 독일도 연구했고 미국도 연구했는데 전부 포기한 소재입니다. 그걸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다. 저희가 해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죠. 가토상 의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없애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자 구조를 조정했고 실표면 접착 공정을 새로 개발했고 수천 번 실패하고 수천 번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게 이 수치입니다. 그래도 검증이 안 된 수치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죠. 그때 한국 측 대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그러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했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시죠. 모든 브랜드 로고를 가리고 국적 표시도 전부 제거한 다음 순수하게 성능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조작을 했는지, 누가 진짜인지.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쟤네가 대체 뭘 믿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름을 가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실력이 그대로인데요.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겠습니까? 어차피 일본이 이기는 건 변하지 않죠.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독일 측 수석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공정한 평가를 원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찬성합니다. 미국 측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기술 발표회가 진짜 승부의 장으로 변했죠. 한국 측 대표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연못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는데 눈빛에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가린다고요? 좋습니다. 가리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요. 일본이 이깁니다.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한국이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나라가 갑자기 1등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제 마지막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30분 뒤 트랙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검증 구역에 타이어 샘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네 나라에서 가져온 타이어 코드 샘플이었는데 모든 브랜드 로고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국적 표시도 없었고 제조사 정보도 전부 가려져 있었죠. 그냥 A, B, C, D라는 알파벳만 붙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성능만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름값 없이, 역사 없이 오직 숫자로만 승부를 가리겠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름을 가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알파벳 하나로 바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깁니다. 결과는 뻔하죠. 검증 담당자가 첫 번째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샘플 A였죠. 인장 강도 측정 장비에 샘플을 고정하더니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은 아니었죠. 아마 미국 아니면 독일 제품일 거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두 번째 샘플 B가 측정됐습니다.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죠. 세 번째 샘플 C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수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우리 제품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샘플 D가 측정됐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인장 강도가 다른 세 샘플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열수 축률은 제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낮았고 내구성 수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결과였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서로 쳐다보며 뭔가를 속삭였고 미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숫자를 노려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증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는 오늘 아침에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오차 범위 0.1% 이내입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측정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조작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죠. 검증 담당자가 샘플 D를 다시 장비에 고정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죠. 기계가 윙윙거렸고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똑같은 숫자가 나왔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누군가 속임수를 쓴 게 분명했죠. 측정 장비를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장비로 다시 측정해 봐야 합니다. 이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 담당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장비를 교체해서 재측정해 주십시오. 독일 측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교차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도 동의했죠. 결국 검증 담당자가 다른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제조사의 측정 장비였죠. 샘플 D가 다시 고정됐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제발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해요. 아까 그 숫자는 분명히 오류였을 겁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비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험 조건을 변경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온도 조건을 바꿔서 다시 측정해 봐야 합니다. 습도도 조절하고 압력 조건도 변경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검증 담당자가 한숨을 쉬더니 시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고 습도를 조절했고 압력 조건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을 시작했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건을 아무리 바꿔도 샘플 D의 수치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른 새 샘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검증 인력을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었죠. 다른 사람이 측정해 봐야 합니다. 혹시 측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미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측 대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 담담한 얼굴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검증 인력이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측정을 시작했죠. 샘플 A, B, C, D. 순서대로 하나씩 측정해 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아까 그 숫자들은 전부 오류였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마지막 샘플 D의 측정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죠. 장비를 교체해도 조건을 바꿔도 인력을 교체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전부 제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라는 뜻입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진짜라고요? 까투생! 한국 측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죠. 이제 결과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결과는 재현될 수 있습니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합니다. 저희는 이미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이 수치는 재현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폴리에스터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저희가 해냈으니까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까는 허풍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희 일본은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업계를 이끌어왔죠. 한국은 그 경쟁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한국이 저희를 뛰어넘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요? 샘플 출처를 공개하겠습니다. 검증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샘플 A는 미국입니다. 샘플 B는 독일입니다. 샘플 C는 일본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샘플 C가 일본이라고요. 그러면 샘플 D는? 샘플 D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서로 쳐다보며 뭔가를 속삭였고 미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었죠. 저희 일본은 3등이었습니다. 독일보다도 미국보다도 높았지만 한국에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고 자랑스러워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조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증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장비를 바꿔도, 조건을 바꿔도, 인력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았죠. 그렇다면 이건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졌다는 걸요? 한국한테 졌다는 걸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저희 기준이 틀린 건 아닐까요? 저희가 30년간 믿어온 그 기준 말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안 된다. 고무와 접착이 불량하다. 열에 약하다. 그래서 포기했다. 저희만 포기한 게 아니라 독일도 미국도 전부 포기했죠. 업계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없애가면서 결국 해냈죠. 그렇다면 저희가 틀린 겁니다. 저희의 기준이, 저희의 판단이, 저희의 30년이 전부 틀렸던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국 측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멍하게 듣고 있었죠. 그리고 30분 뒤 블라인드 테스트 트랙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긱, 쾅. 그 소리가 모든 걸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기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기준을 30년간 믿어온 저도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트랙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부정하고 있었죠. 한국이 저희를 이겼다고요?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독일 측 수석 기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슈미트 박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죠. 가토상,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측 기술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 보는 것보다 독일 측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슈미트 박사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이 사람도 저처럼 믿기지 않는 거겠구나. 그래서 뭔가 허점을 찾고 싶은 거겠구나.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측에 자료 요청을 해보시죠. 저는 한국 측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죠.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물론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술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조 공정, 소재 구성, 품질 관리 기록. 가능하다면 전부 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부러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죠.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증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 수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좋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 준비해드리죠. 그 대답이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은 기술 자료 공개를 꺼리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슈미트 박사는 한국 측이 준비한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드라이브가 전달됐죠. 저희는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검토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소재 구성부터 확인해 봅시다.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소재 구성란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라고요? 슈미트 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수 폴리에스터입니다. 첨가물 없음, 혼합 소재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슈미트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폴리에스터는 저희 독일에서도 1970년대에 포기한 소재입니다. 고무와 접착이 안 되고 열에 약하고 고속 주행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죠. 일본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1980년대에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업계 전체가 버린 소재입니다. 저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첨가물 목록, 혼합 비율, 원료 공급처 전부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로 순수 폴리에스터였죠. 가토상,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리에스터로 저런 수치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 자료를 봅시다. 저희는 제조 공정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게 뭡니까? 슈미트 박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실표면 처리 공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접착층 형성 공정입니다. 폴리에스터 실을 뽑아낸 다음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고무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원래 폴리에스터 표면은 매끄러워서 고무가 붙지 않는데 이 처리를 거치면 표면에 미세한 결합 지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무가 실에 단단히 붙게 되는 거죠. 슈미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폴리에스터의 가장 큰 약점을 해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열 문제는요. 폴리에스터는 200도에서 늘어나고 변형됩니다. 저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HMLS라는 단어를 발견했죠. HMLS가 뭡니까? 슈미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고강력 저수축이라는 뜻입니다. High Modulus Low Shrinkage. 분자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서 열을 받아도 늘어나지 않게 만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를 재설계했다고요? 슈미트 박사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폴리에스터의 분자 배열을 조정해서 열에 의한 수축이나 팽창이 거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200도에서 4시간 연속 테스트를 해도 형태 변화가 거의 없다고 적혀 있네요.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폴리에스터의 두 번째 약점마저 해결한 겁니다. 접착 문제도 해결하고 열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 폴리에스터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죠. 가토생. 슈미트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기술이 언제부터 개발된 건지 확인해 봅시다. 연구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료 뭉치에서 연구 로그 섹션을 찾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죠.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1979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하게 나왔죠. 뭐라고요? 1979년, 거의 5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슈미트 박사가 자료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건 저희가 포기한 시점이랑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포기할 때 한국은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연구 로그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패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접착 실패, 열 변형, 강도 부족, 온갖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접착 테스트 실패, 고무 분리 현상 발생. 제가 읽었습니다. 1987년 열 안정성 테스트 실패, 150도에서 형태 변형 확인. 1992년 프로젝트 중단 검토 보고서. 슈미트 박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게 낫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프로젝트 재개 승인.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시도하자. 슈미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포기를 안 했군요. 안 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록을 읽어 나갔습니다. 1995년에 또 중단 검토가 있었고 1996년에 재개됐습니다. 2001년에 또 중단 검토, 2002년에 재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죠. 기록에 따르면 실패 횟수가 수천 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하고 수천 번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자료를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토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트릭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기록을 보니까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50년간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버린 길을 한국은 끝까지 걸은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죠. 자료 검토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죠.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소재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계속했습니까? 50년 동안이나?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토상, 일본은 나일론과 레이온에서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그 분야에서 경쟁해봐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버린 소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걸 주었다는 겁니까? 주운 게 아니라 가능성을 봤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리에스터는 원료가 쌉니다. 생산 공정도 단순하죠. 문제는 성능이었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이나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면 그 10가지를 하나씩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저희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포기의 근거로 삼았는데 한국은 그걸 해결의 과제로 삼았죠. 슈미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 HMLS 기술 말입니다. 지금 양산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 중이고 품질도 안정화됐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죠. 슈미트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를 쳐다봤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가토생,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 결과 발표가 내일입니다. 출처 공개도 함께 진행되죠.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됐냐고요? 될 리가 없죠.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뚜껑은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 결과 발표. 출처 공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기술진이 보는 앞에서 어느 나라
타이어 코드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미국 측 담당자들이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일본 측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토상, 이쪽으로 앉으시죠. 일본 측 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옆에 앉았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못 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 수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었죠.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담담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먼저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검증 과정이 완료됐고 수치 신뢰성도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샘플의 출처를 공개하고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죠. 옆에 앉은 일본 측 수석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는 역대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차량 중량 300kg 증가 조건, 즉각 토크 대응 조건, 고속 연속 주행 조건 등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 조건에서 기존 타이어 코드들은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부 샘플은 테스트 도중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는 트랙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트랙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저희 타이어가 터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그럼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의 표가 떴습니다. 샘플 A, B, C, D. 그리고 각 샘플의 점수가 나열되어 있었죠. 출처는 아직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4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4위, 샘플 B. 출처는 진행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들이 서로 쳐다보는 게 보였죠. 4위라니 예상보다 낮은 순위였을 겁니다. 3위, 샘플 A. 출처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일입니다. 슈미트 박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이 3위라고요? 그러면 저희 일본은 2위 샘플 C. 출처는 제발 1위라고 해주십시오. 일본입니다. 2위. 저희가 2위였습니다. 1위가 아니라 2위. 저는 옆에 앉은 일본 측 수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30년간 저희는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1위 아니면 독일과 공동 1위. 그랬는데 이번에는 2위라니요. 그러면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1위 샘플 D. 출처는 진행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만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 측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고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상대로 됐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측 담당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1위와 2위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습니까? 진행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상세 점수표가 나타났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위 한국과 2위 일본 사이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몇 점 차이가 아니라 거의 다른 리그 수준이었죠. 인장 강도, 열수축률, 내구성, 피로 저항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독일 측 슈미트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트랙 테스트 결과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시속 180km 고속 내구 테스트에서 일본 샘플은 파열이 발생해 테스트가 중단됐습니다. 반면 한국 샘플은 시속 200km까지 올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트랙에서 터진 그 타이어, 제가 승인한 그 타이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죠. 일본 측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변명을 해야 합니까? 사과를 해야 합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토상. 옆에서 일본 측 수석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뭐라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결과를 인정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공정하게 진행됐고 재검증 과정도 철저했습니다.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7년입니다. 1979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47년이라고요?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죠.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단 검토만 12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연구원들이 지쳐서 떠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저희는 매번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가토상, 일본은 나일론과 레이온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에서 따라잡으려면 몇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분야였으니까요. 저희는 거기서 가능성을 봤고 그 가능성에 47년을 걸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측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고 타이어에 요구되는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저희는 그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47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고 저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길의 결과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죠.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요? 독일 측 슈미트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HMLS 기술, 현재 양산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 독일 브랜드들이 채택을 검토하려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약 15만 톤입니다. 내년에 공장을 증설하면 20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품질 안정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불량률이 0.01% 미만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기존 나일론 코드 대비 약 15% 저렴합니다. 원료인 폴리에스터 자체가 나일론보다 싸기 때문이죠. 생산 공정도 단순화되어서 제조 비용도 낮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요.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죠. 미국 측에서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미국 측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코드로 개발된 버전이 따로 있습니까?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요구하는 스펙이 일반 차량과 다른데요.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고강도 버전은 일반 버전보다 인장 강도가 20% 더 높고 소음 저감 구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어서 타이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동료들과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표정들이 진지했죠. 채택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희 일본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저희한테 질문하고 저희 기술을 검토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토생. 옆에서 일본 측 수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30년간 해온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저희도 비슷한 걸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을 따라잡으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47년 걸렸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 절반이라고 해도 20년 넘게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가겠죠. 일본 측 수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쥐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채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타이어에 한국산 코드를 쓰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 타이어에 한국 부품을 쓴다고요?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저희 타이어가 트랙에서 터졌습니다. 시속 180km에서요. 이게 실제 도로였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측 수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회의장에 남아서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위 한국, 2위 일본.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가토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측 대표가 서 있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승자의 여유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죠. 축하드립니다. 공정한 경쟁이었고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한테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47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생존.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일본은 이미 1등이었으니까 편하게 연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른 걸 해야 했고, 그래서 남들이 포기한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사랑 상의해 봐야죠.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협력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협력이라고요? 저희 기술과 일본의 제조 노하우가 합쳐지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만이 답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력이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제안을 받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장에 남아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이, 업계 전체가 따르던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희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뒤처져서 사라질지, 그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결심했습니다. 본사에 돌아가면 솔직하게 보고하겠다고, 한국 기술이 저희를 앞섰다고, 저희가 변해야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30년 경력 품질 관리 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웠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트랙에서 터진 저희 타이어, 한국의 압도적인 1위. 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죠.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오셨더군요. 평소에는 이런 기술 보고 회의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이 아닌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가토 전무, 자리에 앉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보고를 받았네. 자네가 직접 설명해주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2위라고? 우리가? 영업 담당 상무가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인장 강도, 열수축률, 내구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저희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한국이라고?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고? 말이 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표, 상세 점수표, 트랙 테스트 기록 전부 다 내려놓았죠. 더 심각한 건 트랙 테스트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속 180km 고속 내구 테스트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파열이 발생해서 테스트가 중단됐죠. 반면 한국 타이어는 시속 200km까지 올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터졌다고? 우리 타이어가? 기술 담당 전무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승인한 타이어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기술진이 보는 앞에서 터졌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죠. 가토 전무, 원인이 뭔가? 조사해봤습니다. 저희 타이어 코드의 한계였습니다. 기존 나일론 기반 코드로는 전기차 수준의 하중과 토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폴리에스터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폴리에스터? 그거 우리가 예전에 포기한 소재 아닌가? 맞습니다. 1980년대에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소재입니다. 고무와 접착이 안 되고 열에 약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중단했죠. 독일도 미국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로 1위를 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포기한 1979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4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제거하면서요. 결국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표정이 복잡했죠. 충격, 분노, 당혹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7년이라고? 사장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예, 47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중단 검토만 12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시작했죠. 수천 번 실패하고 수천 번 다시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나? 영업 담당 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저희는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해결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면 그 10가지를 없애면 된다고. 그렇게 47년을 버텼습니다. 사장님이 자료를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숫자들을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드셨죠. 가토 전무,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지금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47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해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기술 담당 전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저희만의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이 폴리에스터를 선택했듯이 저희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한국 기술을 채택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봤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일본 타이어에 한국 부품을 쓰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시속 180km에서요.
이게 실제 고속도로였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업 담당 상무가 말을 흐렸습니다. 굴욕 아닌가? 일본 기술이 한국한테 졌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이미 졌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2위를 했고 트랙에서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이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봤습니다. 독일도 봤고 미국도 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장님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가토 전무 말이 맞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대응이야.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예. 한국 측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제조 노하우와 한국의 소재 기술을 합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경쟁만이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고 고민하는 표정도 있었죠. 잠깐만, 한국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고? 기술 담당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겼으면 혼자 가면 되잖아.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고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혼자 다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경쟁보다 협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리한 친구로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전략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여셨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독일은 이미 한국과 접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회의 직후에 한국 측 대표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담당자가 한국 측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뒤처지는 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30년 전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세계 최고였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사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죠. 가토 전무. 예. 자네가 직접 다녀왔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네. 자네 판단을 믿겠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알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사장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력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해. 한국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 저희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확신. 전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랄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은 거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받아온 한국 측 대표의 명함을 꺼냈죠. 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죠. 여보세요, 가토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뵀었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가토상. 연락 주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연락할 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협력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도쿄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만나시죠. 알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제가 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30년간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내일부터는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쿄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국 측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담담한 표정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도쿄는 자주 오는 편이라서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가토상이라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고요. 당연하죠. 30년간 경쟁해온 상대한테 손을 내미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토상,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건 아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지난 3년간 전기차 판매량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신차 판매의 18%가 전기차였고 올해는 25%를 넘길 전망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이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기차 시장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타이어 쪽 준비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다르죠. 배터리 때문에 차량 중량이 300kg에서 500kg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크기의 차인데 훨씬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를 타이어가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죠. 전기차의 토크 특성입니다. 내연기관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힘이 나오지만 전기 모터는 출발하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걸립니다. 0-100 3초 4초 하는 차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게 타이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출발하는 순간 타이어에 걸리는 힘이 내연기관의 2~3배입니다. 마찰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마모가 급격히 빨라지죠. 기존 타이어는 이런 조건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심각성이 더 와닿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 나타났죠. 찢어진 타이어, 주저앉은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진행된 타이어,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떴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난 1년간 전기차에서 발생한 타이어 문제 사례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죠. 저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죠. 타이어 옆면이 찢어진 것도 있었고 트레드가 완전히 벗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숨기고 있죠.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요. 하지만 업계 안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 문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트랙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던 장면이 떠올랐죠. 그게 실제 도로였다면, 사람이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독일 3사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이 한자리에 모였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타이어였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품질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였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새로운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인장 강도 20% 상향, 열수 충률 기준 강화, 소음 규제 추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저희 제품으로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죠.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HMLS 코드는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유 있게 통과하죠. 저희는 5년 전부터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왔으니까요. 5년 전부터요? 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질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미리 개발해 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저희는 아직 전기차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던 거죠. 가토생.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타이어 공급사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토상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태블릿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째, 저희 타이어 코드를 공급받아서 귀사 타이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죠. 품질은 보장되고 귀사는 제조와 판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둘째, 기술 제휴입니다. 저희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고 귀사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죠.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그냥 넘겨주신다고요? 47년간 개발한 기술을요? 그냥은 아닙니다. 당연히 로열티가 있고 조건도 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보다 유연한 제안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기셨으면 혼자 시장을 가져가셔도 될 텐데요. 가토상, 저희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만으로는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사는 제조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결국 서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 건물들 사이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의 타이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들이 생명을 지키고 있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도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고가 테스트 트랙에서 일어났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실제 도로가 아니라서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가토상, 저희도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타이어가 터지고 트랙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제 도로였으면 어땠을까? 누군가 다쳤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저희를 47년간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 타이어가 터졌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고속도로였으면, 가족이 탄 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경쟁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귀사와 협력하면 더 많은 채 안전한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죠. 그게 저희가 협력을 제안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독일 자동차 3사가 새로운 타이어 공급사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리려면 그 전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한국 측 대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죠. 전기차 시대,
새로운 기준, 안전, 협력.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가토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업계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독일 자동차 3사가 새로운 타이어 공급사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이 1순위에 올라 있었죠. BMW, 벤츠, 폭스바겐. 세 회사 모두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 공급사로 한국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일본은 2순위였고 독일 자국 기업이 3순위였죠. 그 소식을 듣고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사장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군.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가토 전무, 독일 쪽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해주게. 저는 자료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3사가 발표한 새로운 기준을 보시면 전기차용 타이어에 요구되는 스펙이 기존 대비 크게 상향됐습니다. 인장 강도 20% 상향, 열수 충률 기준 2% 이하, 소음 저감 구조 필수 적용.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타이어 코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1순위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1순위가 됐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한국의 HMLS 기술은 이미 그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현재 기술로는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합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영업 담당 상무가 손을 들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기술 담당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자 기술로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해요. 실패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이라고요? 그 사이에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30% 이상씩 커지고 있죠. 5년 뒤면 전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겁니다. 그 시장을 5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이 말을 짚으셨습니다. 고민이 깊어 보였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미국 타이어 회사들은 이미 한국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어, 미쉐린 모두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업계 안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가토 전무,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가 한국 측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았나? 저는 한국 측 대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단순 공급 방식, 기술 제휴 방식, 각각의 장단점과 조건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기술 제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독자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건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열티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셨죠. 좀 더 지켜보자.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토 전무님, 이거 보셨습니까? 부하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미국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타이어 공급사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영문 기사가 떠 있었죠.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모델의 한국산 타이어 코드 전면 도입 검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에 사용할 타이어 공급사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타이어 코드 기술이 최우선 후보로 떠올랐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거의 확정 단계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슬라까지 한국을 선택한다면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방향 전환이었죠. 다른 회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타이어 회사들이 한국 측에 미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해야겠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사장님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테슬라 건 말인가? 나도 방금 봤네. 예, 그 건으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사장님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가토 전무,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3년 안에 주요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그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장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기존 내연기관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심각합니다. 테슬라가 한국을 선택하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폴스타.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니까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 전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로군.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앞서 나갈 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죠. 가토 전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돌려 말할 수는 없었죠. 저는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이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47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협력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독자 역량을 키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셨죠. 좀 더 생각해보겠네.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측도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지만 입맛이 없었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죠.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이야. 어떤 결정인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랑 협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해. 우리 기술이 뒤처졌거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야.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 협력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협력 안 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당신이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고마워. 다음 날 출근해보니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가토 전무님, 이거 보셨습니까? 부하 직원이 또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타이어 코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BYD, NIO, 샤오병 주요 업체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 전기차 3대 브랜드가 동시에 한국 타이어 코드 채택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중국까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볼보가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독일, 미국, 중국, 유럽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국 기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제자리에 서 있었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모여 있었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다들 소식 들었나?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토 전무, 한국 측과 정식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주게.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보자.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가토입니다. 정식 협상을 제안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토상.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십니까? 저희 쪽에서 협상팀을 구성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협상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저희도 변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게 제가 30년 경력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품질 총괄 전무로 일하고 있었지만 하는 일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는 저희 기술이 최고라는 전제해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한국에서 넘어온 데이터였죠. 협상은 결국 성사됐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1차 공급 계약과 기술 제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죠. 저희 타이어에 한국산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기술 이전 협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30년간 일본 기술로 버텨온 사람들이 한국 부품을 쓴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랙에서 터진 타이어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안전보다 자존심을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업계 동향 보고서를 읽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세계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승용차용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48%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죠. 2위인 일본은 18%, 3위인 중국은 12%였습니다. 격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 최신 자료입니다. 지난 분기 기준이고요. 1년 전에는 한국이 몇 %였지?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38%였습니다. 1년 사이에 10%포인트가 늘었네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포인트라. 1년 만에 10%포인트가 늘었다는 건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밀려났다는 뜻이었죠. 저희 일본도 포함해서요. 중국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중국도 타이어 코드 생산하지 않습니까? 중국산은 안전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채택을 꺼리고 있죠. 가격은 싸지만 품질 신뢰도가 낮아서 주요 시장에서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는 건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일본이 2위이긴 하지만 전기차용 고성능 코드에서는 한국과 격차가 큽니다.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 숫자를 보니까 현실이 더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소재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였죠.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발표 순서 중에 한국 측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한국 측 대표는 아니었고 더 젊은 연구원이 발표대에 섰죠. 저희가 다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이어 코드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떴죠. 검은색의 얇은 섬유 다발이었습니다. 탄소 섬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탄소 섬유는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였거든요. 가볍고 강해서 비행기 동체나 로켓 부품에 사용되는 고급 소재였죠. 탄소 섬유는 오랫동안 일본과 미국이 독점해온 분야입니다.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기술 이전도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스펙 비교표가 떴습니다. 인장 강도, 탄성률, 밀도, 한국산 탄소 섬유의 수치가 일본산과 거의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일본 측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탄소 섬유까지? 그러게요. 타이어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한국 측 연구원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타이어 코드에서 축적한 기술이 탄소 섬유 개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분자 소재를 다루는 노하우, 섬유 표면 처리 기술, 열 안정화 공정, 이런 것들이 탄소 섬유에도 그대로 적용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면 그 기술이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47년간 타이어 코드 하나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현재 저희 탄소 섬유는 수소차 연료 탱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의 단면도가 나타났죠. 수소차 연료 탱크는 700기압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일반 금속으로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하죠. 저희 탄소 섬유가 이미 현대 자동차 수소체에 적용되어 양산 중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 자동차라면 세계적인 수소차 선두 기업이었거든요. 거기에 한국산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는 건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뜻이었죠. 또한 저희는 항공기 구조재와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협의 중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탄소 섬유 시장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 왔는데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측 연구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협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나라가 전부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수요의 일부를 담당하려는 것뿐입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 타이어 코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탄소 섬유에서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점유율을 늘려갈 거라는 걸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수소차 연료 탱크, 항공기 구조재, 우주 발사체. 한국이 손대는 분야마다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기술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였죠.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어 세계 최고가 되면 그 기술이 다른 분야로 확장되고 또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기술 생태계 전체가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기술이 다른 분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안주했던 걸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였죠? 그 사람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양입니다. 가토상,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호텔 라운지에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죠.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가토상.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탄소 섬유까지 손을 뻗고 계시더군요. 예, 자연스러운 확장이었습니다. 타이어 코드에서 쌓은 기술이 탄소 섬유에도 적용되더군요. 그 다음은 뭡니까? 탄소 섬유. 다음에는 뭘 하실 겁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재 분야에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강하고 가볍고 열에 강한 소재. 그런 소재가 필요한 곳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끝이 없겠군요. 끝이 없습니다. 기술이란 게 그렇죠.
하나를 깊이 파면 다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길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47년 전에 타이어 코드라는 첫 번째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길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부러웠죠. 가토생.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1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돌려서 말해야 할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시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살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을 때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서표에 있는 이름 정도로 봤죠. 발표 시간에 창밖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가토상이 창밖을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미국 담당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도 다 봤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름을 가리면 편견 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를 위해 47년을 준비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7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다니요. 가토상,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타이어 코드에서 시작해서 탄소섬유, 수소차, 항공우주,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사와의 협력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한국 측 대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아래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들의 타이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들이 있죠. 생명을 지키는 실들이요. 저는 30년간 그 실을 관리해왔습니다. 숫자로, 기준으로, 판단으로. 하지만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기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분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게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출근해서 한국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품질 기준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죠.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데이터, 가장 먼저 비교하는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술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세계는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기준은 말없이 이동합니다. 누가 선언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기준은 스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30년 경력 품질 관리 임원으로서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